첫 번째는 공공의 영조물일 것. 국가배상법 5조는 도로, 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이라고 하고 있어, 그지? 두 번째는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을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손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셋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 요 두 부분, 그죠? 공공의 영조물이란 무엇인지,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무엇인지 이런 걸 공부하면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바이긴 한데 영조물이라는 것하고 우리 행정법 강학상의 영조물하고 이 국가배상법 5조에서 쓰이는 영조물의 개념이 동일하지 않더라 하는 거지, 그지? 그래요. 강학상 영조물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공공시설 중에서 인적, 물적 요소를 모두 갖춘, 그죠? 인적, 물적 결합체로서의 공공시설을 우리는 영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치? 그러면 왜 국가배상법 5조에서는 도로, 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국가배상법 5조에서는 영조물을 공공시설이라는 말에 대신하는 말로서 쓴 것 같아. 그지? 그런데 두 가지. 공공시설이라는 말로서는 국가배상법 5조가 바라는 취지를 다 커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조물과 공공시설이라는 말이 동일하지도 않다는 거지, 그지? 인적인 요소와 물적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공공시설은 어떤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도서관이나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랬지, 그지? 교도소나 이런 것들, 그지?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지? 어떤 표현이 더 정확하다 그랬어요? 공물이라는 표현으로 그냥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했었지, 그지? 두 번째는 설치관리상의 하자야, 그지?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뭐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견해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객관설이라는 거 있지. 객관설은 그 물건이 통상의 안전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상의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다. 통상의 안전성 결여, 그지? 통상의 안전성 결여. 두 번째 주관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전관리 의무 위반. 이 견해 말고도 이제 뭐 절충설도 있고 뭡니까? 위법 무과실설도 있고 그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요 두 개의 입장에서 파생되는 견해들이고요. 나머지 견해들은.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사실은 제도적인 취지에 맞을까? 생각해보면 둘 다 일리가 있는 견해다, 그지? 주관설의 기본적인 입장은 뭡니까? 주관설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배상법에 두고 있다는 점이지, 그지? 불법행위 책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객관설은 이 국가배상법 5조는 2조와는 달리 무과실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대상으로 드는 거지, 그지? 그리고 국가배상법 주관설에서는 두 번째 공공의 영조물의 하자가 아니라 여기다 쓸게. 공공의 영조물의 하자가 아니라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말이지, 그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다. 설치 관리는 행위지, 행위. 예, 설치 관리상의 하자다. 관리상의 하자라는 말은 이건 뭡니까? 인간의 행위로서 과실이라는 개념을 품고 있다라는 거지, 그지? 예. 그렇지만 저기서 말하고 있는 과실 개념이 조금 달라, 그지? 몇 가지 정리할 게 있어. 자, 객관설. 객관설은 있잖아. 기본적으로 물적 책임설이라 그래. 물적 책임. 물건이 책임을 진단 말입니다. 그지? 이거는 거기에 비해서 인적인 책임이야. 그지?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행위 책임설이야. 요거는 상태 책임. 사실은 인적인 책임하고 행위 책임, 물적인 책임하고 상태 책임은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직 행정법 강론을 배우지 않았는데 강론에서는 경찰상의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행위 책임, 상태 책임 이런 걸 배웁니다. 행위 책임은 어떤 건가 하면은 행위 책임 사람이 자기 또는 자기의 보호 내지 감독 하에 있는 사람의 행위로 인한 책임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 또는 자기의 보호나 감독 하에 있는 사람의 행위로 인한 책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태 책임은 물건에 대한 책임이라 그랬지. 이 자기는 사람, 상태 책임 물건의 소유자나 또는 사실적 지배자, 그지? 예. 물건의 소유자나 사실적인 지배자가 그 지배 범위 내에 있는 지배 범위 내의 물건으로 인한 책임이야. 이렇게, 그지? 예. 물건의 소유자나 사실적인 지배자가 지배 범위 내의 물건으로 인한 책임을 상태 책임이라고 말해. 상태 책임에서 중요한 건 있잖아. 책임의 발생 원인을 묻지 않습니다. 책임의 발생 원인을 안 물어. 책임의 발생 원인을 불문합니다. 행위 책임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 책임이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판단하게 되는 거지, 그지? 이거는 뭐야? 기본적으로 과실에 대한 판단을 품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얘는 이런 거야. 상대 책임은 경찰법에서 말하는 상대 책임은 이 건축물이 아주 부실한 허물어져 가는 건축물이 있어, 그지? 누구도 뭡니까? 이 건축물을 무너뜨리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무너졌어, 그지? 그러다가 행인이 다쳤어, 그죠?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 물건의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 게 상태 책임이라는 거지, 그지? 책임의 발생 원인은 묻지 않아, 사실은. 그래서 둘 다 일리는 있지만, 객관설과 주관설 둘 다 일리는 있지만, 어떤 게 더 사실은 적합하냐라고 말하면, 객관설이 더 적합하다라고 대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뭐를 더 피해자 구제를 쉽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만 주관설에서의 과실도 이것도 있잖아. 사실은 이것도 객관적 과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복잡하기만 하지. 과실 개념도 주관적 과실과 객관적 과실이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 객관적 과실이라는 말 어디서 나왔노? 자기 책임설, 대위 책임설 할 때 나왔잖아, 그죠? 자기 책임설은 객관적 과실, 대위 책임설은 주관적 과실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는 절충설이라는 거 있어, 그지? 예. 절충설하고 위법 무과실설은 둘 다 이 두 가지 견해의 변형인데 조금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절충설은 객관설 입장에서 주관설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겁니다. 위법 무과실설은 주관설 입장에서 객관설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겁니다. 말이 그렇지 실제로 뭡니까 이게 뭡니까 도식화하려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 비슷합니다. 그지? 이건 뭐라고? 객관설 입장에서 주관설적인 요소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통상의 안전성 결여라는 걸 판단하면서 뭐를 본다는 말이야? 주관적인 요소,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보는데 주로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뭡니까? 이게 판례하고 일치하지는 않지만 판례하고 모두 아주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거거든. 판례에서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회피 가능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지? 그런 피해가 일어날 줄 공무원이 전혀 몰랐단 말이야. 그러면 책임 안 진다는 말이지. 회피할 수 있었거나 아니면 예측할 수 있었을 때만 책임을 진다는 말이거든. 그지? 그래요. 이건 무과실 아까 말한 것처럼 행위 책임설을 기본으로 하면서 객관설적인 요소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404페이지 보면 민법 제758조와의 비교 있네. 국가배상법 5조 책임은 민법 제758조하고는 뭐가 다른가 이런 거지. 민법 758조는 공작물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지? 1항에서는 소유자 책임, 2항에서는 점유자 책임을 표시하고 있으면서 소유자는 어떤 책임이야? 절대 책임이야. 절대 책임이라는 말은 면책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지? 면책이 없음. 점유자는 뭐야? 이건 상대 책임이야. 상대 책임이란 말은 면책이 있단 말이야. 그지? 이것에 비해서 국가배상법 5조는 면책 규정이 없다. 면책 규정이 없는 이유는 뭐겠어요? 사실은 이거는 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편이야. 그지? 피해자 구제를 두터이 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야. 그지? 읽어보면 국가배상법 5조 책임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과 유사하나 대상이 공작물에 한정이 되지 아니하고 민법은 소유자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을, 점유자에 대해서는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태하는 게 뭐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 사유를 인정하는 데 비해서 국가배상법은 점유자인 경우에도 면책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국가 등이 관리자인 이상 타유공물이 뭡니까? 국가 등이 소유하는 타유공물의 반대말은 뭘까? 자유공물이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남이 소유하고 있는 걸 타유공물이야. 그지? 개인 소유이고 국가가 관리자인 경우도 있겠지. 그런 경우에는 타유공물이 됩니다. 그지? 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국가가 관리하거나 국가가 소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래. 무과실 책임이야. 그래.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국가배상법 5조가 무과실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리 적정한 입법 태도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랬다. 그지? 왜냐하면은 그것은 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성격이 있다 그랬어요? 그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
국가 등이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영조물 이용자가 우연히 받은 손해를 국민 전체가 연대해서 전부한다는 사회보장적인 색채가 강하다. 그래서 불법행위 형식을 취한 사회보장이라고 표현하는 견해도 있다. 그치? 배상 책임의 요건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일 것, 설치 또는 관리에 흠이 있을 것,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것. 그치?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유체물 이런 거 다 했던 거야. 공공용물, 공용물, 보존공물. 그 다음에는 인공공물, 자연공물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동산을 따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죠? 영조물을 부인한 예 1번 사실상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도로 407페이지하고 있어. 그지? 이거는 왜 영조물이 아니야? 사실상의 도로 뭐 이런 거지. 그지? 왜 안 돼요? 이거는 공공이 행정이 설치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지? 두 번째 예정공물. 예정공물은 말 그대로 뭡니까? 현재 공물은 아니지만 공물이 될 걸로 예정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지? 그래서 공사 중임에 아직 완성되지 않아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는 옹벽, 시 명의의 중앙운동장 예정부지나 그 지상의 자동차 경주를 위한 안전시설 뭐 이런 것들이네. 예정공물은 공물이 아니다. 그지? 다만 어떻게 돼 있어요? 공물에 준하는 보호를 받도록 돼 있어. 그죠? 그렇지만 공물은 아니야. 설치지 관리상의 하자. 그지? 아까 설명해서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 위법, 무과실 책임설. 판례는 객관설을 취하면서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결렬을 면책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판례 소개하고 있고요. 결어 봅시다. 객관설이 종래의 다수설이며 판례의 주류적인 견해였으나 최근 주관설을 취하는 견해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생각컨대 객관설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 제2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을 명문 요건으로 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실 책임에 가깝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 피해 구제의 측면에서도 주관설을 취하는 경우는 구제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위 도로 미끄럼 사건에서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사고에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형평성에 것에 맞지 않으며 과연 어느 시점이 안전조치가 가능한 시점인지도 정하기 어렵다. 국가배상법 제2조가 과실 책임에 의한 인적 책임, 5조가 무과실 책임에 의한 물적 책임을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객관설이 타당하다. 객관적인 하자 없이 발생한 경우. 두 번째, 객관적인 하자가 없이 발생한 경우라 하면 뭡니까? 자연재해와 같은 것들이야. 그지? 그래요. 농무가 뭐야? 짙은 안개야. 그지? 농무나 낙뢰 등 자연현상에 의해서 도로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객관설을 취할 경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2조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물적 책임 상태와는 별도로 공물 관리자의 관리행위 과오를 영조물 관리상의 하자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소위 절충설.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우리 앞에 페이지에 있는 절충설하고는 좀 다른데 앞페이지에 있는 절충설은 물적 결함에 더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추구한다. 그래서 물적 결함 앤드의 개념을 쓰고 물적 결함 앤드 안전관리 의무 이런 뉘앙스고요. 일본에서의 절충설은 오아야 물적 결함 상태가 있거나 아니면 관리자의 과오가 있거나, 그렇지? 그래서
공물에 관해 손해가 발생하면 물적 책임에 의한 것이거나 관리자의 관리 행위에 과오에 의한 것이거나 모두 5조로 해결할 수 있다. 하자 일형 추정의 원리. 영조물의 관리 또는 하자 입증 책임은 원래 원고가 짓는 게 원칙이겠지. 과실 책임 원리니까. 그 입증 책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하자의 존재가 추정이 되고 국가 등이 영조물 관리자로서 하자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론이 바로 일형 추정의 원리이다. 일형 추정의 원리는 그래서 입증 책임 전환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지? 입증 책임은 원래는 누가 지는 거야? 피해자가 지는 건데 일형 추정됨으로써 가해자가 자기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 되는 거지. 일형 추정의 원리는 입증 책임에서 간접 반정의 원리를 채용하게 된다. 공무를 수행 중인 관용차가 인도에 올라와 있으면 사람이 그 차에 치였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그 관용차가 다른 차에 치여서 올라와 있다는 걸 입증하게 되면 그 추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손해 발생.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되고요. 또 인과관계가 있는 한 자연현상이나 제3자 행위가 가세되었더라도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불가항력적인 사유에는 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그지? 불가항력, 예산 부족 이런 것들. 그런데 예산 부족이 기대할 수 없는 정도. 그거 보면 사회 통념상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예산 부족은 면책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지? 국가배상법 2조와 5조의 경합. 피해가 발생했는데 두 개의 이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영조물의 하자와 제3자의 행위의 경합도 마찬가지야. 그지? 제3자의 행위가 가세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영조물 관리 주체와 제3자는 부진적 연대 책임을 진다 그래서. 그지? 부진적 연대 책임은 양자가 동일하게 완전한 책임을 진다는 말이지. 제3자도 완전한 책임, 영조물 관리 주체도 완전한 책임. 그지? 그래. 자, 그 다음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성질. 자, 지난번에 조금 이미 나온 거지, 그지? 대위 책임설이 있고, 자기 책임설이 있어, 그지? 대위 책임설은 기본적으로 위법한 행위는 이거는 국가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해서 이 국가의 행위로 보지 않는 입장이야. 그지? 국가 행위가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어떤 측면에서 피해자 구제의 측면에서 국가의 행위로 보는 입장이야. 그지? 대신 책임진다는 입장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품위 손상으로 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행위라고 보지 않는데 피해자 구제 입장에서 대신 책임지는 거란 말이지. 그지? 이 기반에는 법인 의제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지? 법인 의제설은 뭐야? 국가를 법인으로 봄 그런 말이야. 그지? 의제설에 반대하는 말은 법인 실제설이야. 그지? 실제설은 뭐야? 국가는 법인이다라는 말이고. 그지? 국가는 곧 법인이다가 법인 실제설. 법인 의제설은 국가를 법인으로 본다, 보아준다 말이지. 그지? 법인으로 보아줘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봐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 그지? 법인. 법적으로 사람으로 봐줘야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지? 의제설의 이유는 뭔가 하면 책임 주체가 되기 위해서야. 그지?
또 다른 특징은 대신 책임져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위 책임설은 구상권이 존재합니다. 그지? 구상권. 구상이라는 말은 원래 책임이 없는 자가 책임을 대신하는 경우에 원 책임자한테 책임을 다시 묻는 겁니다. 그지? 우리가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증을 서는 사람을 보증인이라 그러지, 그지? 보증에는 뭐 일반 보증, 연대 보증 이런 게 있어, 그지? 뭐 어쨌든 근데 보증인이 돈을 갚게 되는 경우가 있지. 그럼 보증인이 채무자한테 돈 내놔라고 말하는 거야. 그걸 바로 우리 구상한다 그래, 그지? 어쨌든 구상권이라는 것은 원 책임자한테 책임을 다시 묻는 거야. 그러니까 대위 책임설에는 구상권이 성립합니다, 그렇지? 자기 책임설은 공무원을 국가의 기관으로 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공무원은 곧 국가가 되는 거지, 그지? 자기 책임설에서는 두 개의 책임이 성립합니다, 그지? 국가의 책임과 자기 책임이 성립합니다. 가해 공무원의 책임, 개인 책임이 성립합니다. 이 개인 책임은 가해 공무원의 책임이, 국가 책임은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이, 개인 책임은 민법상의 책임이. 그래서 자기 책임설에 의할 경우는 책임이 두 개가 성립합니다. 두 개. 책임이 두 개가 성립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선택적 청구권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대위 책임설을 취하냐 자기 책임설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구상권과 선택적 청구권이 별도로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선택적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구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뭐를 취하게 돼? 우리가 중간설, 뭐 절충설 그런 걸 취하게 되는 거지, 그지? (412페이지) 네모 보면은 구상권의 법적인 성격과 범위 이런 거 있어. 대위 책임설에 따르면 구상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된다는 거지, 그지? 예. 자기 책임설에 따르면 구상권이 발생하는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본다는 거지, 그지? 예. 그래서 그 범위도 달라져. 옆 페이지 보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한 손해배상액의 한도. 그런데 채무 불이행으로 보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더하기 소송 비용 등 국가가 진 모든 손해가 됩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보는 경우가 더 커지, 그지? 잠깐 읽어보면 대위 책임설 이견에는 위법한 행위는 국가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견지에서 위법한 행위는 국가의 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국가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대신하여 책임을 져주는 것일 뿐이라고 한다. 여기서의 책임은 가해 공무원의 책임을 국가가 가름하여 지는 책임이므로 국가는 선임 감독자의 책임이 아니다. 그치? 국가는 책임이 없는데 대신 진단 말이야. 그치? 이 견해는 법인 의제서를 배경으로 한다. 독일의 책임법에 영향을 받은 거고요. 이 견해는 기본적으로 국가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견해에 따르면 가해 공무원의 책임을 국가가 대신 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고 국가가 배상한 경우 가해 공무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위 책임설이 행정법 학계의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는 문제없으나 경과실인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공무원이 복지부동하게 된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자기 책임설. 자기 책임설은 위험 책임설의 입장이야. 나라를 나누면 그지? 이거는 프랑스 행정법의 견해야, 그지? 대위 책임설은 독일 행정법의 견해인 거고요, 그지?
공무원은 국가의 기관이므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 등이 직접 책임을 진다는 견해이다. 여기서는 국가기관이 한 행위이므로 일단 국가의 책임이 발생하며 이와 별도로 과외 공무원의 개인적 책임도 발생한다. 법인 실제서를 배경으로 한다. 프랑스 책임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국가의 기관 책임 외에 개인 책임도 발생하므로 선택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국가의 책임과 과외 공무원의 개인 책임은 별개의 것이므로 국가가 지는 기관 책임에 관하여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견해에서는 국가가 직접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과외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행위도 과외 공무원을 책임에서 배제시키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중간설. 고의 중과실은 대위 책임, 경과실은 자기 책임 이렇게 보는 거지, 그지? 절충설은 고의 중과실은 국가의 기관 행위로 볼 수는 없지만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자기 책임으로 하고 선택 청구권을 인정하고, 대내적으로는 대위 책임과 마찬가지로 과외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경과실에 의한 경우는 선택적 청구와 구상권을 모두 부인한다. 이 뭡니까? 절충설이 판례 입장이 되는 거지, 그지? 논리적으로는 중간설이 가장 정연해 보인다. 그런데 현행 국가배상법의 규정 태도를 보면 과실 책임주의를 취함과 동시에 국가 등의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어 대위 책임설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하지만 대위 책임설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취하기 어렵다. 또 대위 책임설에 따르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경과실인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공무원은 소신 있는 행정을 펴나가기 어렵다. 생각건대 현행 국가배상법상 해석으로는 절충설이 가장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절충설은 고의 중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구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선택 청구권을, 대내적으로는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구상권을 인정함으로써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생각이 된다. 판례도 종래에는 대위 책임설을 취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절충설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 그래요. 배상 책임자. 배상 책임자와 관련해서는 두 개의 주체가 등장합니다. 그지? 사무귀속의 주체. 대개 사무귀속의 주체하고 비용 주체, 비용 부담 주체는 같지. 예. 사무귀속이라는 말은 2조에서는 공무원의 선임 관리자를 말하는 거고요. 선임 감독자를 말하는 거고요. 선임 감독자. 5조에서는 설치 관리자를 말하는 거지, 그지? 비용 부담자는 똑같은 거, 그지? 그래서 선임 감독자와 비용 부담자는 대개의 경우는 일치합니다, 그지?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는 대개의 경우는 일치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위임 위탁이 있는 경우에, 위임이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있잖아. 원래 위임이나 위탁 개념은 비용이나 비용에 관해서는 사실은 넘겨주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세 가지 사무가 있어, 그지? 고유사무라고 말하는 자치사무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단체 위임이 있고, 그 다음에 기관 위임이 있는 거지. 이 세 가지 중에서 얘네들은 성격이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그지? 이 단체 위임 사무는 거의 자치사무화 되어 있어서 양자의 구분이 모호하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뭐를 제정할 수 있어요? 조례라는 걸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지, 그지? 조례는 기관임에 대해서는 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지? 기관임은 국가의 업무를 말 그대로 기관에다 위임하는 게, 그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원칙은
이 기관 위임의 비용은 누가 되는 게 맞습니까? 국가가 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기관 수임자가 되는 게 맞을까? 국가가 되는 게 맞지, 당연히. 국가가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한단 말이야? 국가가 권한을 위임해 주면서 비용까지도 매기니까 이런 거지. 내가 우리 집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집 일을 하면서 내 돈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겁니까? 분란이 생기는 거지, 그지? 그래서 기관위임 사무는 지방자치 시대에 가장 뭐가 많은, 불만이 많은 그런 사무인 거지, 그지?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한 15년 전에 이 기관위임 사무를 뭐로 바꿨는가 하면 법정 수탁 사무로 바꿨어요.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는 사무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지? 여러분, 위임하고 위탁은 개념의 차이를 알잖아, 그지? 위임은 뭐야? 상하관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요. 위탁이라는 것은 대등한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야, 그지? 대등한 기관에게 주거나 독립한 기관에게 주면 위탁이라고 말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위임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지방자치는 수탁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 뭐 어쨌든지 그런 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또 위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수임자나 수탁자 그 비용을 부담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럼 달라지는 거지, 이게, 그지? 근데 이제 둘 다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죠? 피해자는 사무귀속의 주체나 비용 부담의 주체 양자한테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도 전체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거기 판례 뭐 뒷장인가 뭐 사례 나오는 거 하나 있나? 뒷장에 보시면 이런 거지. 그거 보시면 신호기나 교통표지, 신호기나 교통표지는 실제로 누가 관리하는가 하면 경찰서에서 관리합니다, 그지? 근데 원래는 누구 업무인가 하면은 시장의 업무라는 거지.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일반시장, 시장의 업무인데 이걸 이제 누구한테 위탁을 줬다고 그래요? 위탁을 줬어요. 위임이라고 적혀 있나, 거기? 근데 사실은 위임은 아니고 위탁이 맞겠지. 경찰한테 이제 줍니다,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 발생한 손해야, 그지? 여기서 발생한 피해야, 그지? 그래. 그래서 원래는 누가 지는 게 맞아? 원래 시장 뭡니까? 지방자치단체. 시장이 지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거지. 책임이라는 것은 기관이 지는 게 아니라 주체가 지는 거니까, 그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것이 원칙인데, 이 경찰이라는 기관은 누구한테 소속이 되어 있는 거야? 국가라는 주체한테 소속이 되어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물어도 되지만 경찰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지? 그 뒷페이지 보시면 사무귀속 주체의 배상 책임에 대한 판례 읽어볼게. 도로교통법 제3조 1항에 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정 군수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도로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 관리에 관한 권한은 시행령 땡땡에 의해서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장에게 위탁되어 있대. 위탁이 맞네. 이와 같은 권한의 위탁은 이른바 기관임으로써 경찰서장 등은 권한을 위임한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산하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며, 경찰서장 등이 설치 관리하는 신호기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은 그 사무귀속 주체인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거지, 그지? 땡땡에서 다 읽어보기는 그러고, 그 밑에 보시면 밑에서 한 넷째 줄, 공무원의 봉급 또는 급여 기타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무기속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땡땡땡. 그지? 그래요. 배상 기준, 배상은 헌법이 정한 정당한 배상을 해야 되며 그 밑에 있어. 가해 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 전액을 배상한다. 그지? 생명 신체의 침해로 유족 배상, 장애 배상 및 장래에 필요한 요양비 등을 일시 청구하는 경우에는 단 할인법에 의해서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옛날에는 중간이자 공제를 많이 했나 봐. 복할인법이 많이 공제하는 거거든. 근데 1997년부터 바뀌었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배상 기준은 국가배상법 제3조와 3조 2의 배상 기준은 그지? 배상 기준액을 정한 것이라는 견해와 상한액을 정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기준액설이 타당하다 이래 돼 있지. 사실은 상한액을 정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이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인 것처럼 이해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지. 상한액을 정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그래. 양도 압류의 금지. 양도 압류는 금지되어 있어, 그지? 어떤 경우에는 양도 압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재산권에 대한 국가배상은 양도 압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지?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 국가배상 청구권은 요건 조금 설명할 게 있지, 그지? 자, 국가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그 밑에 노트에 있는 거하고 같이 국가배상법 8조, 민법 766조, 그 다음에 국가재정법 96조가 다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불법 행위를 아는 경우하고 모르는 경우가 이제 구분해서 설명이 되는데, 불법 행위를 안 경우에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조문을 조금 보는 게 좋다, 그지? 각조 5에 보면 제8조 국가배상법 8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른다 이래 돼 있어. 그래서 국가배상법에는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민법이 적용이 되는데, 민법 766조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불법 행위를 안 경우에는 3년, 모르는 경우에는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민법이란 말이지, 그지? 민법 766조. 국배법 8조에서는 민법에 따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이 규정이 없을 때는 민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국가재정법에서는 주 7을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국가재정법 96조이랑 검정 거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5년, 그지? 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는 5년인데 그 위에 418페이지 보시면 국가재정법 96조 1항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란 5년보다 짧은 기간을 말한다, 그지? 418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있는 거 읽고 있어.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란 5년보다 짧은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민법 제766조 2항의 10년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지? 예. 그래서 5년이 적용이 되게 되는 거지. 국가배상법에서도 국가재정법에서도 이 5년의 기간보다 짧은 기간이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게 적용이 될 텐데 10년은 더 기니까 5년이 적용된단 말이지. 그치? 구상. 그래요. 구상은 뭐 특별히 설명할 거 없는 것 같고요. 국가배상의 절차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국가배상 청구 절차. 자, 청구 절차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국가배상 심의회라는 이런 기관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 보고요. 두 번째는 결정 전치주의가 이제 없어졌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보고요. 세 번째는 결정의 효력. 그래요. 실제 국가배상이 이루어지는 청구 절차는 뭐 별로 할 건 없는 거지. 지구배상심의회가 어떻고 특별배상심의회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필요할 때 그냥 법전을 찾아보면 되는 거라서 각자 하시면 되고요. 이론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만 하면 되겠지. 국가배상심의회도 하나의 위원회 조직인 거지, 그지? 위원회 조직인 거야, 그지? 근데, 국가배상심의에서는 국가배상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지? 근데 과거에는,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소송 전, 국가배상을 소송하기 전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치 절차로서 결정을 미리 받도록 했었다라는 거지, 그지? 지금은 이게 이제 폐지가 돼서 임의적 전치주의가 된 거지, 그지? 어쨌든지 국가배상심의회에서는 뭐를 하는 곳이야? 국가배상을 결정하는 곳이야, 그지? 국가배상을 결정하니까 금액도 결정하겠지, 그지? 국가배상의 결정이라는 것의 법적인 성격은 뭘까? 이거는 행정행위야, 그지? 하나의 처분이야, 그지? 그래서 국가배상심의회의 법적인 성격은 뭡니까? 그거는 행정청입니다, 그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청이야, 그지? 우리 옛날에 이런 거 했잖아. 위원회는 세 가지 성격의 위원회가 있어. 합의제 행정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지? 합의제 행정기관은 어떤 겁니까?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를 모델로 하는 거야, 그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처분의 권한을 갖는 위원회를 우리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그래, 그지? 두 번째는 의결만 하는 기관이야. 의결기관은 뭐가 없어요? 처분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그렇지만 의결의 구속력은 있어, 그지? 그런 걸로 뭐가 있어요? 경찰위원회나 징계위원회 같은 게 있어, 그지? 경찰위원회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처럼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의결기관의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지?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집행하는 자는 경찰청장입니다. 자문위원회는 그냥 밥만 먹는 위원회인 거지. 그래. 그래서 이런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회 위원은 되게 대단히 어렵고요. 자문기관의 위원은 나도 시켜줍니다. 예. 밥만 먹으면 되니까. 결정전치주의. 옛날에는 이 결정전치주의가 적용이 됐단 말이지, 그지? 근데 폐지가 됐어, 그지? 폐지가 된 이유는 뭘까? 폐지가 된 이유는 뭐를 침해하겠어? 이게 재판 청구권을 침해합니다, 그지? 재판 청구권. 재판 청구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가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그지? 예, 그래. 근데 모든 그 전치주의, 행정심판 전치주의도 그렇고, 국가배상심의에서의 결정전치주의도 그렇고,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지, 그지? 예. 배상도 충분히 하고, 또 행정심판도 이 성률을 높여주고 이러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위헌적이라는 글은 뭡니까? 이렇게 지적을 받다가 스스로 바꾼 거지. 그 다음에 결정의 효력. 이것도 지금은 별로 할 게 없는데, 종전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상 화해. 화해라는 거는 뭐야? 화해라는 거는 다투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용서해 주는 거지, 그지? 예, 그래. 화해는 어디서? 민사재판에서 있는 겁니다. 행정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화해가 있게 없게? 행정소송에서는 화해라는 절차를 둘 수 있을까? 우리 교과서에서는 행정소송에서는 화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판사한테 물어보면 행정소송에서도 화해한다고 그럽니다. 화해는 두 가지가 있어, 그지? 화해는 재판상 화해가 있고요. 화해는 재판상 화해가 있고. 또 뭐 있겠노? 재판 전 화해가 있습니다. 제소 전 화해가 있어요. 제소 전 화해. 소송하기 전에 소송하러 가니까 말이지 판사가 야 니네 소송하지 말고 화해하는 게 좋겠다라고 화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지? 예. 재판상 화해는 판결 내리지 않고 화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판결하면 판결문을 쓰지 화해할 때는 화해 조서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 서로 간의 입장을 반영한 화해 조서를 쓰면 이 화해 조서는 판결문하고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그지? 이거는 뭐가 판결과 어떤 판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확정 판결은 어떤 효력을 지닌다고 말해? 불가 무슨 역이야? 불가쟁력이 발생합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겠지, 그지? 그래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말은 뭐야? 국가배상 결정에 대해서 결정의 효력은 뭐 해야지 돼? 다만 동의해야지 돼. 동의해야지 효력이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국가배상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청구인이 거기 내용에 대해서 동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면 과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그지? 확정 판결, 불가쟁력 다툴 수 없어, 그지? 그래서 옛날엔 이런 게 좀 쓸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쓸 게 별로 없는. 없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결정의 효력이 재판상 화해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뭐야? 결정이 뭐가 불가쟁력이 없어 지금은. 그러니까 결정 후에도 뭐 할 수 있단 말이야. 결정 후에도 소송을 함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이야.
자, 심의와 결정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각자 한번 읽어보세요. 뭐 며칠 날 뭘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그거는 뭐 수업 시간에 할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각자 읽어보면 되고. 자, 421페이지 결정의 효력 다시 읽어볼게. 종전국가배상법에서는 배상금이 지급된 때에는 민소법상의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으나 배상 심의의 심의는 중재 조정 절차와는 달리 제3자성, 독립성이 없고 배상 결정액이 법원의 결정액을 하회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청인의 재판 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위헌 결정이 내려져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치? 따라서 배상 심의의 결정에 따라서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서 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 소송에 의한 배상 청구는 할 것이 별로 없어. 자, 국가배상 소송은 이 국가배상을 공법관계로 보느냐 사법관계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요거만 설명합니다. 사법관계로 보면은 민사소송을 할 거야, 그지? 공법관계로 보면 행정소송이라는 걸 하겠지. 학설적으로는 이 국가배상소송은 국가배상의 관계는 공법관계이고 행정소송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지? 그런데 실무계하고 판례는 사법관계이고 민사소송이다. 그지? 여기서는 뭐야? 이 국가배상은 특별민사관계, 민사특별법 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행정소송 중에서도 행정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 여러분 나중에 배우지만 항고소송이라는 것하고요, 당사자소송이라는 것으로 나뉘는데, 이 항고소송은 있잖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지. 항고소송은 자기보다 우월한 자한테 대드는 겁니다. 그런 컨셉이 있는 겁니다. 자기보다 우월한 자한테 대등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권력관계, 그 다음에 관리관계, 국고관계 이렇게 나눌 때, 국고관계는 민사소송이지, 그지? 이 권력관계를 다투는 게 바로 항고소송이 되는 겁니다. 관리관계를 다투는 게 당사자소송이 되는 거고, 관리관계는 대등한 거지, 그지? 그래, 항고소송은 처분을 다투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당사자 소송이 이제 예가 되는 거지, 그지? 국가배상 소송이 되는 거지. 근데 요 뒤에 보면 우리가 또 뒤에 또 배울 게 뭔가 하면 손실보상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손실보상에서도 이걸 공법관계로 볼 거냐, 사법관계로 볼 거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실무계와 판례, 이거는 학설 이렇게 배웁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손실보상도 당사자 소송으로 한다라는 판례도 나와 있을 뿐더러 손실보상에서는 당사자 소송으로 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해져 있어요. 이 공법관계로 보려는 경향이 매우 강해져 있는데 국가배상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배상이라는 것의 속성상 좀 그래. 배상은 불법행위 책임이지, 그지? 국가가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 공법관계로 인정하려는 경향은 대단히 없습니다. 없어. 국가가 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사법적인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다, 그지? 실무 판례도 그럴 뿐더러. 그러니까 손실보상에서는 당사자 소송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국가배상에서는 실제로 실무에서는 당사자 소송으로 하려는 경향은 별로 없다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거기에는 몇 가지 또 이유가 실제적인 이유도 있다고 그래. 행정소송이라는 거는 이 실무계에서는 아주 익숙해있지 않은 소송 형태라고 그럽니다. 변호사들은 민형사 소송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행정소송이라는 걸 하게 되면 좀 스스로 위축이 된다는 거지. 잘 모르는 분야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행정소송이나 행정법의 법리는 좀 안 쓰려고 하는, 써봐야 자기가 좀 잘 못하니까. 실제로 어떤 법률 자문을 가도 이 민법이나 형법은 변호사들이 많이 오지만 행정법은 변호사들이 잘 안 옵니다. 교수님들이 많이 가는 거지, 그지? 그만큼 이 소송에서 잘 모르니까 그렇다는 거지. 옛날에는 변호사가 판사가 있지. 판사가 그 행정소송 한번 해보려면 판사 경력이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돼야지 행정소송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행정소송을 거의 못 해보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하여튼 잘 안 쓰니까 어렵다 뭐 그런 말이겠지. 그래요. 어쨌든 요지는 그거야. 이렇지만 실제로는 안 한다 그죠. 실제로는 거의.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여지도 별로 없다는 거고요. 결과제거 청구권이라는 거 봅니다. 결과제거 청구권은 국가배상의 법리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국가배상법 뒤에 위치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딴 데 쓰기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제 비슷한 점은 하나 있어. 비슷한 점은 결과제거 청구권은 사실 시험에도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결과제거 청구권은. 과연 이 구제 방법으로서 이게 소송의 형태로 구현될 때 이 특별한 형태의 것이냐만, 그지? 기존에 배우는 법리를 벗어나는 특별한 형태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할 말은 없거든. 말 그대로 요거는 위법한 결과를 제거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거든. 개념 정의는 이렇습니다. 적법한 행정활동의 결과. 행정활동은 적법하게 해야 돼. 적법한 행정활동의 결과 남아있는 위법 상태. 남아있는 위법 상태를 제거해 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지? 예. 소송으로도 다룰 수 있다고 말하지만 소송의 형태로서 뭐가 적당한지 사실은 대단히 의문스러워. 왜냐하면 행정소송은 두 가지 아닙니까? 개인과 관련되는 거는 아까 말한 항고소송하고 당사자소송인데 항고소송은 처분을 다투는 거거든. 이거는 처분을 다투는 것도 아니란 말이지, 그지? 그래서 그렇다면 이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된다? 당사자소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등한 법률 주체를 다투어야 되거든. 좀 애매하단 말이지. 어쨌든 이제 노트를 한번 보자, 책을. 예컨대 어떤 건가 하면 셋째 줄에 있네. 토지 수용 재결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인 행정주체가 그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그 발언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표현이 좀 웃긴다. 발언해서 이미 명예를 훼손당했는데 발언의 철회를 어떻게 요구할 수 있지? 내가 써놓고도.
발언의 철회는 발언하기 전에 철회를 요구해야지. 원상회복 청구권이라고도 하고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방해 배제라고도 한다. 국가배상법 제도 국가배상 책임 한 유형은 아니나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수단의 하나로 여기서 다룬다. 그지? 사례 뭐 이런 거 있어. 그지?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막 야구방망이로 난동을 부리다가 잡혀갔어. 그 다음날 용서받았어. 근데 방망이 안 돌려주고 있으니까 위법한 영치다. 그지? 불법한 영치다. 이래가지고 돌려달라고 말한다. 이런 건데. 그지? 그래요. 성질. 물권적 청구권인가? 물권적 청구권은 뭡니까?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물권이라고 말해. 여러분 민법 안 배웠지만 민법에는 세 가지 종류의 물권이 있어. 그지? 하나는 뭐야? 소유권이라는 거 있지. 그지? 두 번째는 뭐 있노? 용익물권이라는 게 있어. 그지? 뭐 그 전세권, 지역권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도 잘 기억 안 난다. 그다음 또 뭐 있노? 담보물권, 저당권, 뭐 유치권, 질권 뭐 이런 거야? 전혀 모르니까 대화가 안 되네. 조금은 알아야지 서로 대화가 되는. 내가 조금 나도 사실은 민법에 대한 건 잘. 자, 재산에 관한 권리를 재산권이라고 그래. 그지? 재산권이라고 그러는데 재산에 관한 권리를 재산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말해.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청구권은 채권이라고 말해. 그지? 그래요. 물건에는 이제 이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소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익물권. 용익물권이라는 말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한다 이런 말이야. 사용 수익에 대한 권리야. 그 다음에는 담보물권이 있어. 담보물권은 뭡니까? 담보 잡혀가지고 딴 거 하는 거잖아. 그지? 알잖아, 우리가. 담보물권의 대표적인 게 뭐야? 저당권이야, 저당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어디 지나가다 보면은 건물 짓다가 만데, 이렇게 프랜카드 붙은 거 본 적 있어? 이 건물은, 이 공사장은 어떤 건축회사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입니다. 본 적 있어? 이게 유치권이야. 돈 줄 때까지 내가 차지하고 안 놔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저당은 뭐 많이 들어봐서 알잖아. 그지? 내가 어떤 재산을 맡겨놓고 그 금액의 가치만큼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거. 그지? 질권도 비슷한 거지. 질권은 이런 거지. 틀릴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시계점에 맡겨놨어. 그지? 내가 이거 수리비 줘야 되잖아. 수리비 줄 때까지 안 주고 갖고 있을 수 있는 그게 질권이야. 아마 그럴 거야. 용익물권은 지역권, 전세권 하나 더 있는데 왜 생각이 안 나지? 뭐니? 지상권. 그래, 맞아. 민법 들은 학생도 있잖아. 그지? 이게 이제 용익물권이야. 그래,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에 대한 거지. 그지? 소유권은 이야기 안 해도 되고, 그지? 어쨌든지, 그래서 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말은, 물건에 대한 권리인가 이런 말이야. 그지? 아까 말한 것처럼 난동 부리던 자의 야구 방망이를 돌려달라고 하는 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수용 재결이 취소돼서 땅 돌려달라고 말하는 것도 물권적 청구권이야. 그지? 그런데 명예훼손의 경우 그거는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지. 뭐 그런 거지. 그래. 그래서 비재산적인 침해도 되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공권이냐 사권이냐 뭐 공권이다. 그지? 결과적인 청구권의 원인이 공권력 행사와 관계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특별히 공법상 규율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고 해서 사건설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공권설. 손해배상 청구권 차이 별로 의미 없다고 봐 나는. 결과적인 청구권의 요건. 그래서 개인적 권리에 대한 공권력의 침해가 있어야 되고요. 위법 상태가 계속되어야 되고요. 행사 방법은 민사소송으로도 할 수 있고요. 당사자 소송으로도 할 수 있다. 그지? 그래요. 당사자 소송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이제
대등한 관계가 전제가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 사회보장법상 회복 청구권은 뭔가 한번 설명하고 말할게. 이것도 국가 배상은 아니지만 국가 배상과 같은 취지에서 조금 이야기될 수 있는 것. 지금은 별로 의미도 없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독일에서 나온 견해인데 뭐하고 주로 관련해서 나왔는가 하면 연금하고 관련돼서 나왔단 말이지. 연금이라는 게 이런 거지. 돈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적립했다가 많이 받아가는 거지, 그지?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적게 받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요. 요즘 연금에 대해서는 불신이 많지. 연금은 뭡니까? 거부 운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지? 근데 연금 거부하면 안 돼. 우리가 사회는 뭡니까? 공생공사,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 돼. 그런데 연금 거부자들은 뭡니까? 같이 살고 따로 죽자 이런 입장이거든. 왜냐하면 연금이라는 것은 이 경제적인 빈곤함이라는 그런 사회적 위기를 공통의 부담으로,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같이 조금 그 위험을 분산해보자 이런 취지거든. 그래서 어쨌든지 원래 연금에서는 적게 많이 내는 사람 많이 가져가고 적게 내는 사람 적게 가져가는데 이 사람이 이 연금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적게 내는 자로 분류되었단 말이지. 그래서 적게 계속 내고 있었어. 그래서 여기 막 이자도 계속 붙었겠지. 그런데 한 10년 지났는데 잘못했네. 너 많이 내도 되는 사람이야. 그지? 그러면 옛날에 못 냈던 거 한꺼번에 내면은 많이 받을 수 있는 걸로 해준다. 뭐 이런 게 회복 청구권입니다. 근데 지금 별로 의미 없겠지. 적게 내면은 많이 낼 수 있던 사람도 적게 내고 싶으니까. 요즘 있잖아. 연금 들기 이 운동? 뭐 하여튼 연금 들기가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처럼 확산이 되고 있어요. 연금을 들 의무가 없는 사람도 연금을 들 수가 있어요. 요즘은 나 같은 경우는 사학연금, 특수직역연금이라 그래서 군인이나 공무원이나 사학 뭐 이런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내가 따로 국민연금을 들 수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들 수 있고. 그거는 왜 그렇게 하겠나? 국민연금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조금이라도 이제 분산해 보려고. 그런데 그거 보면 이제 몇 가지 등급이 있어요. 제일 낮은 거. 이게 뭡니까? 많이 낼수록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지. 이때 여러분 만약에 아빠가 든다 그러면 제일 작은 걸 들으라 그러세요. 제일 작은 거는 무조건 덕보입니다. 이거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있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건 항상 보장해 줍니다. 어디에나. 그래서 이게 또 표면적인 수익률도 제일 높아. 한 8만 원 정도 내면 나중에 받을 때 그거에 한 배 정도는 받습니다. 그치? 유익한 거 딱 하나 가르쳐 줬네, 오늘 수업 중에. 딴 거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